일본에서는 차기 총재와 총리로 스가 요시히데가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욕심이 없는 듯한 친근한 이미지의 71세 관방장관이 갑자기 차기 총리로 된 것에 대해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평소 아베의 괴벨스라는 별명을 가진 스가답게 은밀하게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주간지 주간신조는 9월 10일자 발행호에서 속보, 특집 기사 이름으로 스가 요시히데의 은밀한 총리 취임 작전, 요코하마의 돈에 접근하고 아소다로와 교섭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스가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내용인데 자세히 확인해봤습니다. 아베의 괴벨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의 꼼수가 본격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스가 요시히데는 지난 2012년 아베가 총재 선거에 나서지 않기로 내심 결정을 내렸을 때 몇 시간 동안 설득을 하면서 지금 당장 일어나야 한다 라고 고함을 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물론 그 후 8년 동안 관방장관을 하면서 아베의 충복으로 역할을 했고요. 일본에서는 정치를 하려면 3반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반으로 끝나는 일본어 3가지, 기반, 간판, 가방을 뜻하는데요. 즉 출신 배경을 뜻하는 기반, 학력과 외모를 뜻하는 간판, 정치 자금을 보관하는 가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없는 스가 요시히데는 괴벨스 같은 충북 역할로 정치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스가는 세코 산업상 이마이 보좌관과 함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주도했고 안중근은 범죄자이다, 일본에 전범은 없다 라는 막말로 수시로 혐한 발언을 내뱉는 기회주의자 정치인입니다. 이런 스가 요시히데가 지난 24일 요코하마의 돈줄이라고 불리는 인물인 후지키 유키오를 몰래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래 스가 요시히데는 후지키 유키오와 지역구의 후원자로서 깊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아베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던 요코하마시의 카지노 리조트를 유치하는 목표를 세우고부터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왕래가 없었던 두 사람이 스가 요시히데의 요청으로 갑자기 만나게 된 것입니다. 후지키 유키오는 평생을 요코하마시에서 하역회사를 경영하고 최근 요코하마항 리조트 협회를 설립해 회장에 취임한 인물입니다. 요코하마항은 협회회사 244개사가 참가한 사단 법인인데 요코하마항 재개발과 관광시설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카지노 리조트는 절대 반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지키 유키오는 카지노는 자본주의 종말을 보여주는 사업이라고 비판하면서 땀 흘려 일을 하고 쉴 수 있는 경제 운명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도 통계 조작으로 주가만 상승했을 뿐이고 서민들의 소득은 줄어드는 국가적인 사기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카지노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나 서민들의 삶과는 거리가 먼 국제적인 사기라고 혹평합니다. 왜 이 시점에 스가 요시히데가 총재 선거를 앞두고 급히 후지키 유키오를 만났는지 자세한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과 정계에서는 스가 요시히데가 향후 정국을 대비해서 뭔가 밑바탕을 튼튼히 해야 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는 정치 자금을 보관하는 가방을 든든하게 마련하기 위해 후지키 유키오와 손을 부랴부랴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 요시히데는 아소다로를 따로 만나서 금융 이권에 대한 제안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가와 아소는 도쿄에 금융센터를 유치하는 것을 저지하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는 아소다로에게 후쿠오카에 금융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지지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소다로에게 큰 선물을 주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받아낸 것입니다. 아소다로는 후쿠오카 현의 지역구에서 1979년 35회 총선부터 중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1983년 37회에 낙선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근 40년간 국회의원을 한 평생 정치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소 가문은 후쿠오카에서 족벌기업 아소그룹으로 이루어졌으며 아소그룹의 창립자이자 아소다로의 증조부인 아소다카치는 탄관왕으로 불리며 아소의 부친인 아소다카키치는 일제감정기에 1만여 명의 조선인을 징용, 강제노역을 시킨 아소탄광 소유자로 악명 높습니다. 아소다로는 부총리 겸 재무상으로 재임하고 있는 이때 후쿠오카의 금융센터를 반드시 설립하고 싶어합니다. 그러기 위해 스가 요시히데를 지지하는 조건으로 확실한 유치를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홍콩에서 유출되는 인재와 기업을 유치하는 국제금융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금융시장은 미국의 월스트리트, 영국의 런던, 그리고 홍콩과 싱가포르가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도쿄와 상하이는 좀 떨어진 만년 5위와 6위였습니다. 일본은 이번 홍콩의 국가보안법 사태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아시아 금융센터로서 위치가 흔들리고 있는 이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재는 홍콩에 본사를 둔 홍콩 여교의 모회사를 가진 기업의 수는 9,040개이고 일본의 외국 기업의 수는 3,287개인데 이를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법인세 인하 등 금융 환경을 시급히 변화시키기 위한 법적인 조치와 자원을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이케 도쿄 도지사는 당연히 도쿄에 금융센터를 유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고 강력하게 밀어붙였지만 스가 요시히데는 오사카와 후쿠오카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는 코이케는 싫어 라고 내부적으로 말을 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도쿄는 지진의 위험도 있고 이제는 지방을 살려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사카는 2025년 세계 박람회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후쿠오카는 너무 뜬금없다 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게다가 오사카는 카지노 리조트 정치 스캔들과 C19 사태 때문에 카지노 리조트의 유치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 세계 박람회를 성공시키려면 세계 금융센터라도 오사카에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쿠오카는 완전히 새로 건설해야 하는 정말 지방이다 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장점이 없는데도 스가 요시히데는 갑자기 후쿠오카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동안 소득세 문제로 관계가 소원했던 아소다로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소문이 나게 된 이유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스가 요시히데가 갑자기 아소다로를 만난 것은 세계 금융센터를 후쿠오카에 유치하는 것을 약속하고 이번 총재 선거에 자신을 확고하게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한 것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아소다로도 스가에게 그 확답을 받았을 것이라는 거죠. 다카시마 소이치로 후쿠오카 시장도 이런 분위기를 이미 전달받았는지 갑자기 9월 1일 기자회견을 합니다. 정부가 새로운 국제금융 거점 후보지로 후쿠오카현을 중심으로 한다는 말이 있다. 선두에 나서서 세일즈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후쿠오카는 낡은 건물의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한꺼번에 보안과 통신 환경을 갖춘 새로운 도시가 될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왠지 모르게 아소다로와 짜고 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아소다로는 지난 홍콩 사태 이후 기자회견 때마다 이제 아시아 금융센터는 도쿄가 될 것이다 라면서 추진 상황과 목표에 대해 브리핑해왔습니다. 이제 바지 사장 스가 요시히데를 내세워서 금융센터를 후쿠오카에 유치하는 목표를 이루려고 합니다. 아소다로에게는 실제 홍콩의 아시아 금융센터 역할이 일본으로 넘어올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국제금융센터를 후쿠오카에 설립해서 아소 가문이 대대로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일본이 폭망하는데 아베와 아소다로의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바지 사장 스가 요시히데가 총대까지 메었으니 폭망의 시간은 더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제목, 삼성 넘사벽 최대 규모 투자 발표에 미국, 일본, 중국이 동시에 경악을 하는 대혼란 초유의 사태, 시장판도 또 바뀔 듯,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삼성이 또 시장을 리딩하기 위해 수십조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시죠. 지금 한일 경제 전쟁,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여러 나라들이 세계적 혼란에 빠진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암흑 같은 시기에 삼성이 또 차세대 신기술이 들어간 디스플레이에 대해 충격적인 금액의 투자 발표를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다음 달 초 중순에 현재 충남 아산시의 LCD 공장 라인이 위치한 탕정 사업장에서 올레드를 넘어선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퀀텀닷 올레드 디스플레이에 13조 2천억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금액 투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삼성 내부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는 디스플레이 관계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엔 이 소식을 접하고 좀 의아했습니다. 우선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기에 시기가 과연 진짜 정말 적절한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 전쟁과 세계 경제 성장률 저하 및 TV 기술의 발달 및 교체 주기의 증가라는 큼지막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최근 중국 정부가 밀어주는 중국 BOE라는 업체의 10.5세대 초대형 저가 LCD가 사실상 대형 LCD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 시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삼성이 포기했던 대형 OLED 디스플레이 사업을 재도전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라는 의문점이 우선 들었고요. 왜 하필 한국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우선 다른 나라와 연관을 지어 생각해 봤는데 어느 정도 정답이 나오더라고요. 우선 중국 LCD 업체들이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10.5세대 초대형 LCD 라인을 증축해서 중국 업체들은 꽤나 높은 수율로 LCD를 쭉쭉 뽑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 LG 디스플레이가 8.5세대 LCD 라인을 접고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한국만 어려운 것 같지만 이 LCD 시장이 중국도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세대가 거듭될수록 이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세대가 거듭될수록 단위 시간당 생산되는 LCD 패널의 양은 많아집니다. 즉 방금 말씀드렸던 8.5세대에서 나오는 LCD 양보다 10.5세대 LCD 양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생산량이. 그런데 중국에게 문제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우선 대형 TV 시장이 삼성과 LG 두 축으로 양분이 된 것인데요. 실제 삼성의 퀀텀닷 TV와 LG의 OLED TV가 세계 시장을 양분하면서 TV 트렌드가 바뀌게 되어버린 겁니다. 특히 중국은 OLED 생산으로 한국을 바짝 쫓기 위해 많은 금액을 투자해 왔지만 실제 중소형 OLED 패널조차 수율이 좋지 않아 중국 업체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기에 대형 OLED 패널의 수율은 말하지 않아도 그 결과는 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세대가 거듭된 상황에서 중국 업체들이 너무 우후죽순 생겨난 것이 현재 중국 내부에서도 정말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LCD를 미친듯이 뽑아내던 중국 업체들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최근 들어 LCD 수익성 악화 및 한계로 중국 정부에서는 LCD 생산 회사들을 통폐합하고 있을 정도로 문제는 심각합니다. 또한 BOE도 LCD 수익성 악화로 생산량을 조절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결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렌드를 리딩하는 회사는 오히려 한국 업체들이었고, 삼성은 중국의 LCD 수익성 악화 및 OLED로 현재 어려운 상황과 실제 소비자들을 리딩하는 업체들은 삼성과 LG였다는 점에 주목을 한 거죠. 결국 정리하자면 이번 13조 규모의 퀀텀닷 OLED 디스플레이 생산 투자 결정은 LCD 수익성 악화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중국을 쉽게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을 앞으로 리딩할 기술을 바탕으로, 즉 다른 나라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당분간은 넘볼 수 없는 기술을 바탕으로 대형 TV 시장을 다시 한번 재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실제 이재용 부회장이 LCD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대형 디스플레이를 포기해선 안 된다,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결국 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이 투자가 왜 한국이냐가 저에겐 사실 질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삼성 입장에서 최근 한일 경제 문제 및 한국에서의 생산 단가 상승 등 국내외 정치적 리스크까지 고려한다면 삼성 입장에서 정말 한국을 꼭 선택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것도 아마 중국을 의식한 듯 합니다. 실제 LG가 최근 초대형 OLED 생산 라인을 중국에 구축하는 모습과
전혀 다른 행보를 삼성은 보이는 건데요. 실제 중국의 경우 중국 내부에 이런 최첨단 기술 라인을 지을 때 각종 면세 혜택과 부지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중국이 원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중국은 국내 산업법상의 이유로 중국의 라인을 구축할 경우 중국 엔지니어 및 기술자들을 필수적으로 일부분 고용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심한 경우는 동종업계 중국 자국 업체들과의 기술 교류도 해야 하는데요. 실제 LG가 중국의 올레드 라인 투자를 할 때 국내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LCD 시장도 안 그래도 중국 업체들에게 빼앗긴 상황에서 LG의 올레드 기술까지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었죠.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중국 BOE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국내 업체를 중국 업체로 바꾼 것과 다름이 없고, 또한 거액을 제시하면서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고위 임원 및 기술 관계자들을 우리나라에서 빼내어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했거든요. 미래 먹거리가 될 기술을 중국과 인연을 맺어 리스크를 감당하고 싶지 않은 삼성의 의지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또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우리가 보았듯이 미국에게 해를 입히는 부분이 있다면 현재 미국은 사실상 전쟁도 불사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강력한 의지와 마음으로 다른 나라들과 대결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실제 그 해당 지역은 계속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 미국 시장으로 진입을 하려면 초고관세가 붙게 될 수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제 2021년부터 생산이 될 이 퀀텀닷 올레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중국에서 생산될 시 국외 정치적 리스크로 인한 미국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 초기 시장을 장악해야 하는 삼성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죠.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생산 라인만 지켜봐도 실제 프리미엄급 및 핵심 중요한 제품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에서만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투자한